이어서 우리 비유동부채 해볼게요. 자, 비유동부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개가 될 건데요. 장기차입금은 나중에 유동성 장기부채랑 연동이 된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대충 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그죠? 요거 먼저 배우게 될 거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확정급여형 있죠.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때 개념일 거고요. 예, 표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내가 직원들한테 줘야 될 회사의 퇴직금 중에서 사회 예치한 적립자산이잖아요. 사회 예치해서 줄 걸 적립되어 있으니까 이걸 빼가지고 있죠. 그죠? 실제, 그죠? 부채를 순확정급여 채무를 만들자는 부분이거든요. 보면 되겠습니다. 장기제품 보정부채는 뭐냐면, 이것도 보정부채도 충당부채가 됩니다. 보정료 같은 거를, 그죠? 충당부채 잡아가지고 계상하는 건데, 장기제품 보정부채나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논점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보정비 위험액을 설정해서 그만큼 쌓아놓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 나갔을 때 그거와 끌어다 쓰고 부족한 비용 처리하는 거. 그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채가 되죠. 사채가 바로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고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죠? 되는데 보통은 약정이 최소가 3년이고 보통 5년이 일반적이고요. 회사채라고 부르는데 이거 부분이 바로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요거 있죠. 이론적 개념 하나 좀 알아볼게요. 이론에도 잘 나와요. 이론 문제 요거 우발부채하고 충당부채 잘 나오니까 좀 정리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있죠. 이거 취급 한번 볼게요. 우발자산하고 우발부채랑 우발자산에 대한 기준서의 취급 보겠습니다. 우발적이란 말은 뭐냐면 잠재적이다 이거죠. 잠재적인 부채와 잠재적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잖아요. 이거는 부채가 될 듯 해 보이는데 이건 자산 같은데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발부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우발부채 중에서 요건이 되는 거는 충당부채로 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 바로 요거 점이에요. 요 점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탄생된 개념이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나중에 직원들이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을 얘기하는데요. 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살짝 높아요? 매우 높아요? 굳이 100%지. 퇴직금 안 받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매우 높고. 이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이게 측정의 신뢰성을 그죠? 담보하기 위해서 추계액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거예요. 추계액, 퇴직금 추계액. 그 추계액은 두 개가 되겠죠? 우리 일시퇴직 기준. 일시에 퇴직한다고 했을 때 있죠. 전임 직원이 지급해야 될 채무액. 이걸 추계액이라 하고 또 보험 수리적 기준 있죠. 물가 상승률 등을 뭔가 감안해서 추계를 뽑든 하여튼 이렇든 저든 추계액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으면 직원이 근로하면 퇴직금이 계속 늘 거고 그만큼을 부채로 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충당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죠? 다소 뭔가 측정이 안 되거나 해당 있죠. 유출 가능성이 다소 높으면 요거는 있죠. 주석으로 공시하고 아예 아예 유출 가능성이 낮다면 공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요. 얘를 자꾸 내다가 이제 이쪽을 자꾸 내는 거예요. 요거를 내요. 이렇게 내요. 되죠? 요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하고요. 그리고 아예 그죠? 유출 가능성이 없거나 이걸 보세요. 마지막. 아예 나갈 확률이 별로 없어. 그리고 그 금액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요. 아예 아예 나갈 확률이 없으면 부채를 아예 안 보겠다 이 말이에요. 나갈 확률이 없어. 아예 공시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죠? 요새는 자꾸 이걸 다 맞추니까 자꾸 이거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요까지 있죠? 정도에 따라 부채로 잡을 거냐? 아니야. 주석 정도 해야 돼. 아예 인식 안 해야 돼. 요거를, 그죠?
하되 유출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유출 가능성이 아예 없으면요, 아예 잡지를 않는다. 그 점만 좀 알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발 자산은 한번 보세요. 얘는 말 그대로 요건이 되더라도 요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건이 어떤 요건입니까?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합리적 측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자산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발 자산은 어떠한 경우라도죠, 자산 계상을 불허한다. 자산 계상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그럼 자산 계상 안 하면 그죠?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다수 높다면 주석 공시하고 아예 다수 높다면 아예 공시하지 않나.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두 개. 그러면 우발 부채 중에서 요건이 되면 충당 부채를 잡고, 그 다음에 주석으로 충당 부채를 잡고, 혹은 주석이나 그죠? 주석이나 아예 공시를 하지 않는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우발 자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산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얘는 주석이나 혹은 공시하지 않는. 되겠죠?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차이 납니까? 바로 얘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산이 될 수 없고 얘는 요건이 되면요, 부채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점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충당 부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금, 세물급은 조금 더 나가더라고요. 약간 더 디테일하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약간 더 감안합니다. 여기에서 충당부채, 여기서 좀 할게요. 충당부채는 그래서 탄생된 가장 대표적인 충당부채가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됩니다. 충당이란 말은 뭐냐면 지출의 시기가 불확실한 거예요. 아니, 퇴직금을 언제 줄 줄 알아? 그거는 그저 근로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매일 사표를 그저 쓰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사표 쓰고 다녀본 적 있습니까? 저는 매일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쓰고 갈갈할 때는요, 그래서 그저 무슨 스트레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요, 던져가지고 얼굴에 그저 던져버리고 나오고 싶은 말 꿈에서 많이 했어, 꿈에서. 현실에서 못 던겼지만, 그죠? 꿈에서 많이 한 거예요. 그 얼굴에다가 있죠. 부장 얼굴에 던지고 있죠. 나왔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참아야지. 그러니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출의 시기가 모르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지출이 확실히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을 회사 입장에서는요, 종업원들의 부채 금액을 쌓아놔야 돼요. 그 규모를 밝혀야 된다고요.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충당부채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채의 부채의 정의입니다.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업무입니다. 현재 업무가 존재한다. 이딴 식으로 미래 업무가 존재한다. 이런 말 안 돼요. 자세히 읽어보면 다 맞아 보여요. 디테일하게, 부채의 정의가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업무가 존재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을 부채로 하지 않습니까? 부채의 정의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유출 가능성이 아까 전에 요건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살짝 높으면 안 되고 매우 높고 매우란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해당 금액에 그저 특정의 신뢰성이 담보되어 있다. 특정 신뢰성에 추정할 수 있어요. 신뢰성.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했을 때 충당부채를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조금 추가적으로 좀 알면 좋겠습니다. 충당부채 중에서 그럼 충당부채를 쌓아야 될 대상은 뭐냐 이거잖아요. 충당부채를 그럼 여기서 탄생된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될 거래하고요. 인식해야 될 거래랑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아야 될 거래. 이거를 그죠? 세무일급에서는 조금 내요. 가끔 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두 개만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 부담 계약은 뭐냐면 계약할 때 손실이 나면 그죠? 그거를 부담할 계약으로 만약 했다고 하면 상대방이 손실 났다면 내가 물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으로 거래를 했다고 하면 그럼 이거는 미래에 손실이 나면 내가 물어줘야 되니까 그 지출이 언제인지 모르죠.
뭐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내가 쌓아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 손실 부담계요, 그냥. 손실을 부담하는 요건의 계약 금액 있죠. 이건 나의 충당부채로 쌓아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식하지 않는 거는요, 수선비 같은, 대수선비 같은 거, 수선비가 만약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수선비는 내가 부담해야 될 게 아니겠죠. 내가, 그죠? 수선비는 내가 지급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대수선비 같은 그런 것들은 손실 부담, 충당부채를 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볼게요. 또한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한 자산의 처분 차익이 예상되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충당부채를 쌓는 거랑 요거 처분에 따라 가지고 뭔가 손실이랄지 비용이 나타날 것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충당부채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처분 차익 같은 거. 그럼 얼마가 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죠? 처분 차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충당부채에 인식해야 될 계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만 좀 알아두세요. 처분 차익 같은 건 아니고 손실 부담계약은요. 충당부채 쌓아야 된다. 그 정도만 알면 이거에 대한 있죠. 우리 세무1급에서 충당부채에 대한 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내줄 수가 없어요. 물론 IFRS 가면 좀 더 복잡한 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 제한적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일반 기업 기준에 따른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 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금액은 그 금액은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추정치. 그래서 최대한 있죠. 최선을 다해서 그 추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선의 추정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시퇴직 기준 플러스 뭡니까? 보험 수리적 기준 있죠.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를 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금액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그죠? 내가 계약행위 할 때 이 충당부채와 그죠?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한 자산의 처분차익이 있다라면 그 처분차익 정도는요. 내가 처분해서 손실이 날지 차익이 있다고 하면 그 처분차익을 충당부채 할 때 그걸 빼고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식에 고려해야 된다. 여기 틀렸어.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있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충당부채 명목가액 미래에 지급할 금액과 현재 가치가 차이가 유의적이라면요. 현가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복구 충당부채랄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렇다 이거 요거 하나만 조금 있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충 볼게요. 완전 쉽죠. 대충은 설정하고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없죠. 넘어가고요.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재측정 부분인데 내가 퇴직금 추계액을 소액을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금액을 추정을 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있잖아. 그걸 다시 측정해서 여러 가지 퇴직금이 급여가 올랐거나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걸 미처 반영을 못했다. 그러면 그건 퇴직금의 추계액이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1억 정도 직원들의 퇴직금이라고 평가해서 금액을 잡았는데 내가 고려하지 못한 요소, 급여 개정이랄지 소급분에 대해서 적용해서 하면 퇴직금 추계액이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늘어났다고 하면 그거를 그죠?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늘어났을 때 단기분도 있고 이전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퇴직금 계산할 때. 그죠? 그럴 경우에 이거를 그죠? 증가된 차이 있죠. 1억인데 1억 2천은 어떻게 할 거냐? 1억 2천은 2천은 어떻게 할 거냐 그죠? 2천 안에는 올해 분도 있고 뭐요? 이전 분도 있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발생한 거는 비용 처리하고 예전에 발생한 거에 대한 소급분은요. 중대한 오류라면 오류 수정 분기 있죠. 소급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일이 과거에 있잖아. 이 소급분의 증가액을 과거에 대응해서 추적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그죠? 만약에 퇴직금의 금액이 증가된 부분을 정기 끝도 단기와 정기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야?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잖아요, 추적하기. 그래서 전부 다 뭐 어떻게 한다고요? 다 단기에 그냥 손익으로 다 비용 처리를 추가로 한다는 점 요거 볼게요. 그래서 급여규정 개정에 따라 퇴직금 소액이 만약에 늘어났다고 하면
단기분 및 정기전의 소급분을 일괄하는 거예요. 뭘로 처리한다고? 그 배분하지 않고 뭐야. 그 단기의 비용으로 다 들어간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 세무이고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아닌 건 제가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나올 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세무2급까지는 이런 얘기가 전혀 좀 출제된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세무 1급에서는 나오니까 출제가 됐던 거니까 말씀드리고요.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여러분들 이미 우리 법인세 할 때 좀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내가 책임지고 우리 회사가 책임지고 주는 뭐요? 계좌가 하나죠, 그죠? 정감이 있으면 추가 납입 의무가 내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 불입했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죠, 그죠? 얘는 직원들한테 그죠? 이렇게 기여할 금액을 기여해주면요. 그걸로 끝나죠.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면요. 그걸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논점은 얘는 별로 논점이 안 되죠. 왜냐면 불이백이 다 비용 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걸 다 보니까 다 비용 처리 부인도 안 하고 다 인정. 얘가 이제 문제라고. 그러면 얘는 사회에 내가 있잖아요. 퇴직금의 지급액이 적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퇴직금을 내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 예치해서 여기서 받아 나가는 모형이잖아. 그래서 얘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생각하면 얘는요. 퇴직금의 재원을 내부에 쌓지 않고 사회 예치 기간에 쌓아가지고 받아 나오는 모양. 그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급여는 회사, 퇴직금은요. 회사한테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치된 사회금융기관으로 받아 놓으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퇴직금의 안정적인 보장법에 안정적인 지급 보장을 위해서 만든 법률이 뭐예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고 그에 따라 받아들인 연금제도가 바로 퇴직연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불입했다고 하면 이걸 이해를 해야 되죠. 기형의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그죠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부채가 퇴직금이 3천이 있다면 사회에 이치된 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1,000만 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차감을 하는 거야. 차감을 해서 이렇게 표시하자 이거죠. 왜 또 차감을 하냐면 얘가 자산성을 의심받게 돼요. 자산이냐? 이름은 뭐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잖아요. 근데 자산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자산이 되려면 통제가 돼야 돼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에 예치된 이 자원을 한번 예치하면 회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한번 가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다 이거죠. 통제가 안 되는 자산성이 없는 거를 여기에 버젓이 여기에 표기하기에 애매한데 아예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쪽 밀어버리면 뭐야. 그죠? 순학점 급여 채무도 잘 할 수도 있고 자산성이 없는 거를 차변에 냅두는 것도 그죠? 부담이 없으니까 대변에 보내니까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표기 방법이 해당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차감한 형태를 표시한다. 그죠? 네, 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이제 운용 수익에 따라 이자에 따라 불입이 더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자 수익,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68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왜 뒤에 있는데 또 볼게요. 자, 이렇게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확정기여형은 틀린 거. 기여형은 퇴직급여로, 급여형은 일시에 퇴직급여로 하고 운영한 자산 기업의 집주분과 회계 처리하고 급여형은. 자, 급여 규정의 개정과 급여 인상으로 퇴직금 소액이 증가했을 경우에 단기분과 정기 이전의 분을 안 분해서 단기분에 대해서만 단기 비용이 아니고 소액, 증가액, 총액을 뭐예요? 총액을 다 단기 비용을 하죠. 틀렸습니다. 4번 오답이 될 거고요.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이무에 대해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그 금액을 뭐예요?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하면 뭐예요?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공시되냐 이거잖아요. 매우 높은데. 그럼 이건 뭐죠? 주석 공시잖아요. 맞잖아요. 매우 높다는 거죠. 매우 높다. 매우 높고 그런데 이제 합리적으로 그 금액을 모른다 하면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가 맞는 거예요.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게 아니죠. 충당부채가 되려면
매우 높고 그거면 합리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유출 가능성이 아예 다소 낮으면 조금 높지, 뭐 매우 높고 높음 뭐 별로 높지 않으면 아예 공시를 안 한다 했잖아요. 근데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석 공시한다. 그죠?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죠. 사체를 하기 전에 요거 한번 가볼게요. 문제, 요 앞에 있는 문제 좀, 아닌가? 이론 문제가 뒤에 있나? 그 아까 전에 얘기한 축에, 다 한 거구나. 그래, 나중에 할 때 같이 할게요. 그냥 같이 쭉 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그냥 쭉 할 때 같이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좀 하고요. 자, 이제 본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사체 한번 보겠습니다. 사체. 자, 이해를 해볼게요. 사체가 뭔지 볼게요. 사체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 사체를 발행한 이유는요? 자본 조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거다. T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셔가지고, 여기 재무 상태라면. 이쪽은, 그죠? 자금을 유입하는, 이게 조달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달 측면.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이고, 조달한 자금은 운용 있죠, 운용. 운용하는 측면이 바로 이쪽 자산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자산이 있고요. 부채,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이 있는 거죠.